한국타이어 대전 공장에서 발생한 화재가 대응 3단계를 발령하는 총력 진화 끝에 13시간 만에 큰 불길이 잡혔습니다. 불길이 워낙 거세 인근 아파트 주민들이 대피하는 소동이 벌어졌고 공장 안에 보관하던 타이어 40만 개가 모두 불에 탄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북한이 어제 함경남도 신포해상에서 잠수함에서 발사하는 전략 순항미사일 2발을 쐈다고 밝혔습니다. 오늘부터 시작된 한미연합연습 자유해방태 훈련에 대한 반발로 보이는데 순항미사일을 잠수함에서 쏜 건 이번이 처음입니다. 미국 연방정부가 실리콘밸리 은행 파산의 파장을 최소화하기 위해서 예금 전액을 보증하겠다며 진화에 나섰습니다. 한국은행은 실리콘밸리 은행 파산 사태가 국내 금융 전반으로 확산할 가능성은 크지 않을 것으로 내다봤습니다. 김기현 대표 체제로 공식 출범한 국민의힘이 사무총장에 이철규 의원을 임명하는 등 주요 당직의 친윤계 의원들을 포진시켰습니다. 김기현 대표는 대통합 인선에 중점을 뒀다고 강조했지만 친윤 직할 체제를 구축했다는 평가입니다. 일제 강제 동원 생존 피해자들이 정부의 제3자 변제안을 받아들일 수 없다는 공식 입장을 피해자 지원 재단에 전달했습니다. 정부가 피해자들의 의사에 반해 공탁 절차를 강행하면 소송도 불사하겠다고 했습니다. 도로퍼를 통해 허위 뇌전증 진단으로 병역을 면제받은 사람이 108명이나 되는 걸로 나타났습니다. 허위 진단서 발급에 가담한 한의사 등 20명도 공범으로 재판에 넘겨졌습니다. 오늘 아침 서울 기온이 영하로 떨어지는 등 내륙 곳곳에 한파특보가 내려지면서 꽃샘추위가 찾아왔습니다. 꽃샘추위는 내일 아침까지 이어진 뒤에 낮부터 풀리겠습니다. 더 뉴스 이어갑니다. 어젯밤 10시 10분쯤 대전시 목상동 한국타이어 대전공장에서 난 불이 화재 13시간 만에 초기 진화됐습니다. 소방본부는 오전 11시를 기해 초진 보고를 하고 대응 단계를 3단계에서 2단계로 낮춰 잔불 진화 작업에 들어갔다고 밝혔습니다. 지금까지 공장 안에 있던 작업자 10명이 연기를 마시고 소방관 1명이 다리를 다친 걸로 파악됐지만 큰 부상은 아닌 걸로 전해졌습니다. 불은 북쪽 2공장에 있는 타이어 성형 압출기계에서 시작된 걸로 알려졌고 물류동으로 불이 옮겨 붙으면서 타이어 40만 개가량이 탄 걸로 추정됐습니다. 강한 바람에 불길과 연기가 치솟으면서 주민들은 밤사이 불안에 떨었고 주민들을 위한 임시 대피소는 대덕 문화체육관에 마련됐습니다. 대전 한국타이어 공장 화재로 우회했던 고속 열차가 정상 운행 재개됐습니다. 코레일은 어젯밤 11시 20분부터 우회했던 KTX 고속 열차가 오늘 새벽 6시 반을 기점으로 모두 정상 운행하기 시작했다고 밝혔습니다. 코레일은 점검 작업 결과 선로에 이상이 없는 것으로 확인됐고 시범 운행에서도 별다른 문제가 나타나지 않았다고 설명했습니다. 오늘 새벽 0시부터 통제됐던 경부고속도로 신탄진 나들목에서 남청주 나들목 양방향 구간은 오늘 새벽 5시 20분쯤부터 통행이 전면 재개됐습니다. 윤석열 대통령은 미국 실리콘밸리 은행 SVB 파산이 국내 금융시장과 실물 경제에 미칠 영향을 면밀히 점검하라고 지시했습니다. 윤 대통령은 오늘 용산 집무실에서 열린 수석 비서관 회의에서 SVB 파산으로 금융시장 불확실성이 확산하고 있다면서 이같이 말했습니다. 그러면서 추경호 경제부총리를 중심으로 SVB 파산의 요인과 사태 진행 추이, 미국 당국의 대처 등을 점검하라고 당부했습니다. 벤처와 스타트업에 특화된 SVB 파산으로 국내 벤처 투자 시장의 심리적 위축이 불가피할 걸로 전망되는 가운데 금융 시스템 재점검을 강조한 걸로 보입니다. 미국 실리콘밸리 은행의 붕괴 여파가 전 세계적으로 확산할 조짐을 보이자 조 바이든 미 대통령이 긴급 조치에 나설 뜻을 내비쳤습니다. 바이든 대통령은 우리 시간으로 오늘 밤 미국의 금융권 위기와 관련해서 연설할 예정이라고 밝혔습니다. 김원배 기자의 보도입니다. 조 바이든 미국 대통령이 현지 시간 12일 델라웨어주 뉴캐슬에서 전용기인 에어포스 원에 탑승하기 전 기자들과 만났습니다. 바이든 대통령은 현지 시간 13일 아침, 우리 시간 오늘 밤 은행 위기와 관련해 연설할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Mr. President, what about the banking crisis? What's that?
바이든 대통령은 백악관을 통해 발표한 성명에서 역사적인 경제 회복을 보호하기 위해 은행 시스템의 회복 탄력성을 어떻게 유지할지 13일 아침 연설하겠다고 밝혔습니다. 또 미국인과 미국 기업은 필요할 때 예금을 찾을 수 있을 것이라는 신뢰를 가질 수 있다고 강조했습니다. 바이든 대통령은 우리가 이러한 상황에 다시는 처하지 않도록 이번 혼란의 책임자에게 온전히 책임을 묻고 대형은행에 대해서도 감독 규제를 강화하는 노력을 계속해 나가는 데 있어 단호하게 전념하고 있다고 덧붙였습니다. 미국 재무부와 연방준비제도 그리고 연방예금보험공사는 현지 시간 12일 이번 사태와 관련해 발표한 공동 성명에서 실리콘밸리 은행의 고객이 맡긴 돈을 보험 대상과 한도에 상관없이 전액 보증하기로 했습니다. 이 대책에 대해 바이든 대통령은 자신의 지시에 따라 주말에 재무장관, 백악관 국가경제위원회 위원장이 규제 당국과 함께 실리콘밸리 은행과 시그니처 은행 문제를 해결하고자 부지런히 일했다고 전했습니다. 바이든 대통령은 노동자와 중소기업을 보호하고 우리 금융 시스템을 안전하게 유지할 수 있는 신속한 해결책에 도달했다고 자찬했습니다. 또한 이번 대책으로 혈세가 위험에 노출되는 일을 막았다고도 덧붙였습니다. YTN 김원배입니다. 한국과 미국이 오늘부터 오는 23일까지 자유의 방패 연합연습을 실시합니다. 한미는 이번 연습을 통해 북한의 핵미사일 고도화와 우크라이나 전쟁 등 달라진 안보 환경을 반영한 시나리오를 토대로 맞춤형 연습을 펼칩니다. 한미연합군이 개전 초 북한의 전면적 도발을 방어하고 반격에 성공한 뒤 북한 지역에서 치안 유지와 행정력 복원 등을 벌이는 연습도 포함된 걸로 전해졌습니다. 이번 연합연습은 역대 최장 기간인 11일 동안 중단 없이 진행되고 대규모 실기동 훈련이 대거 포함돼 한반도 전체 상황에 대해 단일 작전을 수행하는 전국급 연합 실기동 훈련이 5년 만에 재개될 전망입니다. 북한이 한미연합 군사연습 자유의 방패 시작에 맞춰 잠수함에서 전략순항 미사일을 발사하며 긴장감을 고조시켰습니다. 조선중앙통신은 오늘 전략순항 미사일 수중 발사 훈련이 어제 새벽에 진행됐다면서 잠수함 824 영웅함이 동해 경포만 수역에서 2기의 전략순항 미사일을 발사했다고 보도했습니다. 이어 발사된 2기의 전략순항 미사일은 동해에 설정된 1,500km 계선의 거리를 모의한 팔자형 비행 궤도를 2시간 6분 정도 비행해 표적을 명중 타격했다고 전했습니다. 북한이 잠수함에서 순항 미사일을 발사한 것은 이번이 처음으로 북한은 잠수함 부대들의 수중대 지상 공격 작전 태세를 검열 판정했다고 자평했습니다. 북한 보도에 앞서 합동참모본부도 오늘 새벽 어제 아침 북한 신포 인근 해상의 북한 잠수함에서 시험 발사한 미상의 미사일을 포착했다고 하루 늦게 공지했습니다. 봄 날씨 변덕이 무척 심합니다. 지난 주말부터 사흘 사이 기온이 무려 20도나 급락하면서 오늘 아침은 영하권 꽃샘추위가 찾아왔는데요. 내일 낮부터는 추위가 물러나고 다시 봄 기온을 찾을 걸로 보이는데 자세한 날씨는 기상재난기자 연결해서 알아보겠습니다. 김민경 기자. 네, 김민경입니다. 네, 최근 온도 변화가 무척 심했던 것 같아요. 네, 그렇습니다. 지난 주말 서울 낮 기온은 22.8도를 기록했습니다. 그런데 어제 낮은 12.6도, 그리고 오늘 아침은 영하 1.9도까지 떨어졌습니다. 사흘 동안 기온 변동폭이 무려 24.7도에 달했습니다. 이렇게 기온이 뚝뚝 떨어지면서 오늘 아침은 기온 자체가 아주 낮지는 않았지만 상대적인 체감 추위가 더 심했습니다. 다행히 이번 꽃샘추위는 오래가지 않겠습니다. 어젯밤 전국 곳곳에 내려졌던 한파특보가 모두 해제됐고 내일 낮부터는 기온이 15도 안팎까지 오르며 날이 풀리겠습니다. 네, 기온이 오르면 산불이 다시 걱정인데 산불 전망 어떻습니까? 네, 어제 내린 단비가 그동안 기세를 올렸던 산불을 진정시키는 데 큰 도움이 됐습니다. 주말 사이 크게 번졌던 경남 하동 산불도 어제 낮 벼락을 동반한 강한 비에 모두 진화됐는데요. 어제 전국에 내린 비는 경남 하동의 10mm를 비롯해 5에서 20mm 정도였습니다. 하지만 단비의 산불 억제 효과는 보통 이틀 정도에 불과합니다. 오늘 아침에도 경남 거제 사등면에서 산불이 발생해 진화됐는데요. 기온이 빠르게 오르고 내렸던 비가 마르기 시작하면 이번 주 중반부터는 다시 산불 위험이 커질 것으로 보입니다.
기온이 빠르게 오르고 내렸던 비가 마르기 시작하면 이번 주 중반부터는 다시 산불 위험이 커질 것으로 보입니다. 산림당국은 농가 폐기물 소각이나 논밭두렁 태우기 등을 집중 단속하고 있다며 지속적인 경계를 당부했습니다. 지금까지 YTN 김민경입니다. YTN 김영수입니다. 네, 내년 4월 총선을 이끌 국민의힘 지도부의 주요 당직 인선이 이렇게 발표됐습니다. 먼저 총선 공천관리위원회 실무를 담당하는 사무총장에는 윤석열 당선인의 총괄 보좌역을 맡았었던 이철규 의원이 임명됐고, 전략기획부총장과 조직부총장 자리도 친윤계라고 할 수 있는 박성민, 배현진 의원이 차지했습니다. 수석 대변인에는 유상범, 강민국 의원이 임명됐고요. 다만 지명직 최고위원회는 대선 당시 유승민 후보 대외협력본부장을 지낸 강대식 의원이 임명이 됐는데요. 총선 여론조사를 관장하는 여의도연구원장에도 친윤계 박수영 의원 등이 거론이 되고 있습니다. 전체적으로 보면요, 친윤계가 전면 배치됐다는 분석이 많습니다. 김기현 대표는 능력 중심의 인선으로 대통합 모양에 맞는 인물 선정에 중점을 뒀고 앞으로도 그럴 것이다 라고 했지만, 야당에서는 대통령실이 윤핵관 중심 인선으로 여당을 꼭두각시로 만들어 공천권을 행사하려는 것이라고 비판했습니다. 두 사람의 발언을 듣고서 더 정치 풀어가겠습니다. 그동안 당의 여러 가지 현안들, 실무적인 일들을 많이 해오신 정통한 능력을 가진 분을 중심으로 해서 인사를 하고요. 또 그러면서 대통합의 모양에 맞는 그런 인물을 선정하는 것도 중점을 두고 있습니다. 향후 선정이 진행될 그런 당직 인선에서도 두 가지 원칙이 동시에 적용이 될 것입니다. 정당 민주주의에 꽂힌 전당대회마저 용산이 좌지우지하면서 지지율 3%였던 후보가, 꼴찌 후보자가 30% 후보를 제치고 당대표로 선출되었습니다. 사무총장 등 주요 당직도 이미 윤핵관 중심으로 내정되었다고 합니다. 이는 용산이 여당을 꼭두각시 만들어 내년 총선에서 공천권을 행사하겠다는 것에 다름 아닙니다. 네, 오늘의 전국 현안을 짚어보겠습니다. 김재원 국민의힘 최고위원, 신경민 전 더불어민주당 의원 나와 계십니다. 어서 오십시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국민의힘 김기현 대표 체제를 같이 이제 끌고 갈 지도부도 오늘 대부분 임명이 됐습니다. 먼저 김재원 최고위원님, 먼저 최고위원 되신 거 축하드리고요. 예, 한 달 동안 못 나오셨습니다. 최고위원 출마하셨기 때문에 이제 최고위원 되신 다음에 이제 오신 건데, 국민의힘 지도부 인선이 상당히 궁금했거든요. 그래서 과연 연포탕 그런 인선을 하느냐, 탕평 인사를 하느냐가 주목됐었는데, 지금 인사를 한 걸 보면은 연포탕 인선 같지 않아요. 어떻게 보셨어요? 그런데 이제 그 인선 과정에서 여러 가지 그 고려가 많이 있었는데요. 당직을 실무적으로 맡아서 당을 운영해야 될 사무총장이나 조직부총장 이런 쪽의 그 실무진은 네. 아무래도 당 대표와 직접 소통이 잘 되고 좀 그 평소에 당을 운영해 본 경험이 있는 분 위주로 네네. 선정을 했고, 사실 최고위원 중에서도 지명직 최고위원을 한 분 선임할 수 있는데, 그렇습니다. 그분은 이제 유승민 의원의 최측근으로 알려진 강대식 의원을 임명함으로써 네. 나름대로는 뭐 연대, 포용, 네. 탕평의 정신을 좀 살렸다라고 보여집니다. 그러나 뭐 미흡한 부분이 있을 수는 있지만 그것은 이제 차차 당을 운영해 가면서 또 보완해 나가야 되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네, 김재원 최고위원의 말씀 들었고요. 신경민 의원님은 어떻게 보셨어요? 처음부터 뭐 이 식당에 대한 기대가 전혀 없었다고 얘기할 수 있죠. 근데 이제 기대 이하인 것은 맞는데 실제 메뉴판에는 연포탕이라고 써놓고 윤심탕을 끓여내온 거예요. 윤심탕 같습니까? 그러니까 하여튼 이게 연포탕 전문 식당 아니에요. 네. 그런데 연포탕을 그래도 한번 주문을 해볼까, 그리고 이제 여러 사람이 얘기를 해서 주문을 한 건데 그렇게 안 나온 거죠. 전혀 엉뚱한
음식이 나온 거니까 네. 사실 어떻게 보면 뭐 주방장 마음이니까 할 수는 없는데 앞으로도 그럴 것 같습니다. 앞으로도 그럴 것 같다. 앞으로도 예. 이 식당에는 메뉴판에는 양포탕이라고 올라와 있지만 네네. 양포탕은 기어코 안 나올 것 같아요. 그렇습니까? 연대포용 탕평 사실 이번 당대표 경선 때 보면요, 김기현 최고위원님 보면 김기현 대표가 53%로 됐잖아요. 네. 47%는 사실상 또 다른 후보한테 찍은 표가 있기 때문에 네. 그래서 역시 그쪽도 배려해야 된다라는 이야기가 많았었잖아요. 근데 왜 그게 잘 안 됐을까요? 그런데 물론 뭐 배려를 하는 것이 또 당내의 역학구도에 맞는 네. 것이고 앞으로도 그렇게 배려를 해가겠지만 지금 당직 인선한 분이 몇 분 되지 않거든요. 그리고 특히 실무적으로 대표를 뒷받침할 분들 위주로 네. 곧바로 이제 임명을 한 것이니까 앞으로 또 그런 좀 더 지켜봐야 되는 겁니까? 말씀하신 대로 여러 가지의 당직 인선 과정에서는 좀 드러나지 않을까 생각하고요. 근본적으로는 사실 말씀하신 대로 그 투표율의 말씀을 하셨지만 네. 당내에서 안철수 후보가 그 네. 추천할 수 있는 인적인 구성이나 또는 그 나머지 또 황교안 후보 또 천하람 후보 측에서 내놓을 수 있는 분이 과연 뭐 몇 분이나 될까도 저는 조금은 의문이거든요. 그러니까 네. 이제 이런 모든 것을 생각한다면 지금 말씀하신 대로 비율대로 뭐 인사를 한다든지 하는 것은 그렇게 비율대로 가능하지는 정확히 맞출 수는 없지만 그래도 의견을 듣는다거나 그쪽에서 열심히 애썼던 당직자도 있을 거고 의원들도 있을 거 아닙니까? 그것은 뭐 충분히 이제 앞으로 고려를 해야 되겠죠. 그렇군요. 네. 오늘 안철수 의원을 오후 2시에 카페에서 만난다고 하더라고요. 네. 김기현 대표가 오늘 만나서 어떤 이야기 나누는 겁니까? 보통? 뭐 일단은 저 경선 과정에 여러 가지 또뭐 많은 이야기가 있었잖아요. 투표가 진행되는 중에서도 최후의 통첩을 주장하시고 후보 사퇴를 주장했고 뭐 이런 부분부터 시작해서 또 향후 당 운영 과정에서의 여러 가지 문제가 있을 수 있고 또 안철수 후보께서는 실제로 그 전당대회에서 그 김기현 대표로 정해지고 난 다음에 다음 날 저는 사실 약간은 걱정했던 것이 안철수 의원께서 그 정도로 강력하게 후보 사퇴를 요구하고 또 이제 최후 통첩이라고 했을 때는 앞으로 당내에서 상당히 저 독자적인 목소리를 낼 수 있지 않을까 생각을 했는데 당원들 전체에게 보낸 문자 메시지는 이제 한 팀이다. 그리고 이번 그 경선 결과에 대해서 전부 승복한다. 그리고 앞으로 당을 위해서 나름의 역할을 충실히 하겠다 이런 메시지였거든요. 그래서 안철수 의원도 앞으로 뭐 그 김기현 대표의 어떤 당 운영에 적극적으로 협조할 거라는 생각을 했습니다. 그렇게 보시는군요. 그런 전제 아래 그런 저 어떤 과정이 있었기 때문에 김기현 대표도 충분히 만나서 오히려 좋은 이야기를 서로 나눌 수 있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그렇군요. 안 의원 뭐 아무래도 공수처 고발 문제 뭐 얘기하겠죠. 그런데 그 금방 말씀하신 여러 가지 안 의원 쪽에서의 제스처로 봐서 이건 뭐 취하 내지는 취소 절차를 밟으려고 할 것이고 뭐 좀 자리 좀 주겠죠 뭐. 그렇게 보세요? 대통령실 개입 관련해서 지금 정무수석을 공수처에 고발한 상황이기 때문에 그걸 처리할 가능성도 이야기하시네요. 네, 이거 그대로 갖고는 아마 안 의원이 자리 보존하기 힘들 겁니다. 안 의원이 23% 정도 얻었잖아요. 네. 그거 어떻게 평가하세요? 안 의원의 이름값이죠. 안 의원은 이번에 본인을 도와주는 전 현직 의원이나 당협위원장이 한 명밖에 없었잖아요. 그러니까 그렇게 따지면은 안 의원의 이름값으로 23% 정도 나온 건데 어떻게 보면 많이 나온 거고 어떻게 보면 안 나온 거고 그렇지 않겠어요? 근데 지금 이렇게 정무수석이 아니죠. 그 수석까지 고발을 해놓은 상태를 가지고는 안 의원이 아마 계속 가기는 매우 어려워 보여요. 그리고 본인의 메시지도 그렇고요. 그렇게 봐서 뭔가 유연한
또 내지는 하여튼 부드러운 메시지를 내지 않으면은 네. 좀 어려운 상황이 아닌가 생각이 되고요. 예, 예. 안 의원 본인에게도 뭐 약간의 롤이 있겠지만 안 의원 쪽에서 추천하는 사람들에 대해서 여러 가지 배려가 있을 수밖에 없죠. 네. 그런데 오늘 대통령실, 용산 대통령실에서 지도부 만찬 있다면서요? 네. 예, 오늘 가시는 겁니까? 네. 예. 오늘 이제 저녁 6시 이후에 그 신임 그 지도부 예. 전원하고 정진석 전 비대위원장이 함께 전 비대위원장도 가시고. 예, 갑니다. 예. 가서 주로 어떤 이야기 할 것 같습니까? 예. 뭐 처음 가시는 거잖아요. 네, 아니 기본적으로는 그 신임 그 당 대표가 선출되었고 또 최고위원들이 선출되었기 때문에 대통령으로서 뭐 당 지도부에 좀 바라는 당 운영과 관련해서 좀 협조 요청도 하고 당부 사항도 있지 않겠습니까? 또 당 대표의 입장에서도 대통령을 만나서 당 운영과 관련해서 자신의 의견을 좀 피력하고 나누는 그런 자리가 될 거라고 보고요. 예. 저도 대통령께 직접 전화를 받았는데 예. 직접 전화를 다 하셨나요? 저는 전화를 받았는데요. 예. 전화 뭐라고 하시던가요? 뭐 축하하는 그 말씀이신데 일단 상당히 그 좋은 평가를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전체적으로 아마 대통령께서도 신임 지도부에 대해서 기대하는 바가 좀 있지 않을까. 그리고 앞으로 뭐 그 점에 대해서 또 국정 수행과 관련해서 당 지도부가 어떤 역할을 했으면 좋겠다라는 그런 의견도 있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예. 자, 뭔가 야당에서는요, 지금 대통령실이 결국 공천에 개입하려는 거 아니냐, 친윤 지도부로 다 만든 게 그런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거기에 대해서는 어떻게 예상하세요? 뭐 당연히 그렇게 되지 않겠어요. 사무총장도 사무총장이지만 조직하고 전략부총장도 아주 뭐 윤심을 핵심적으로 이행할 수 있는 사람들로 지금 모아놨기 때문에 일사불란하고요. 이건 윤심탕으로 갈 수밖에 없는 지금 구도를 만들어 놨고 몇 사람을 지금 끼워 넣었다고 주장을 하는데 저는 그 주장에 대해서 전혀 동의할 길이 없습니다. 동의하고 싶지만 동의할 길이 없는 것이 지금 지명직 최고위원회 뭐 유승민계를 집어넣었다 그러는데 이분은요 고무신 바꾸시는 지 좀 됐고요. 그렇습니까? 네. 그리고 뭐 또 다른 사람 얘기도 하는데 지금 현재 99%가 넘는 전현직 의원과 당협위원장들이 캠프에 있었기 때문에 윤심이 거의 99 내지 100% 밀어줬는데도 53%밖에 득표를 못한 거거든요. 그러니까 김기현 후보의 어떤 경쟁력이 말하자면은 이 정도밖에 되지 않는 거고 그 윤심이 후보를 잘못 고른 거죠. 사실 윤심이 이번에 되는 분하고 내가 손을 맞잡고 같이 가겠다 그랬으면 아무 문제가 없는 것을 나는 윤심이요라고 세계 만방에 선포를 했는데 53%밖에 안 나왔기 때문에 이걸 이제 당원들이 어쩔 수 없이 받아들였다는 느낌을 지울 수가 없는 거고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뭐 연포탕을 그렇게 한 달 내내 외쳤는데 끓여놓은 메뉴에서 나온 것은 이런 연포탕밖에 나오지 않았기 때문에 앞으로 뭐가 어떻게 돌아갈지 하는 것은 불보듯 뻔한 거고요. 이건 뭐 제가 예언 내지는 예측을 저만 하는 게 아니고 온 지금 삼천리 방방곡곡이 다 하는 거기 때문에 틀릴 수가 없을 겁니다. 알겠습니다. 앞서 안철수 캠프 쪽에서 시민사회 수석을 고발을 했군요. 그렇죠? 강성규 시민사회 수석을 고발했다고 정정을 하겠습니다. 여야는 오늘도 정부 강제동원 해법안과 관련해서 충돌을 이어가고 있는데요. 여야 목소리를 듣고서 이야기 더 나눠보겠습니다. 조공 목록 작성에 정신을 팔 때가 아닙니다. 특히 일본에게 군사협력에 관한 백지 수표를 상납한다면 대한민국의 앞날에 두고두고 큰 화근이 될 거라는 점을 경고합니다. 지금 정부가 어느 나라 정부인지 그리고 어느 나라의 미래를 위하는 것인지
국민이 눈 부릅뜨고 지켜보고 계십니다. 대통령의 각성을 촉구합니다. 해결의 시작일 뿐 결코 종착역이 아닙니다. 윤석열 대통령이 이번 기시다 후미오 일본 총리와 정상회담을 통해서 일본 정부로부터 그에 상응하는 조치도 얻어낼 계획입니다. 국회를 비롯해서 우리 국민 모두가 한 목소리를 낼수록 일본으로부터 큰 양보를 얻어낼 수 있으리라는 것은 두말할 필요가 없습니다. 네, 강제 동원 해법 관련해서 여야 충돌은 좀 계속되고 있고요. 윤석열 대통령이 모든 책임은 자신에게 있다라고 또 다시 한번 강조하면서 이걸 정면 돌파하려고 하는데 지금 여론 상황은 그렇게 썩 좋은 것 같진 않아요. 자, 한일 정상회담 이번 주 한일 정상회담을 계기로 새로운 돌파구가 마련될 거라고 보세요? 일단은 저는 윤석열 대통령이 지금까지 한일 관계가 그대로 유지되어서는 안 된다는 문제의식 아래 어쨌든 지금 우리 정부가 할 수 있는 최선의 방향으로 가고 있다고 봅니다. 다만 이제 우리 그 징용공 문제, 강제동원 피해자들의 문제에 대해서 그것을 보상하기 위해서 왜 우리나라의 기업에서 보상을 하느냐, 일본 정부에서 보상을 받아야 되겠다, 또는 일본 기업에서 보상을 받아야 되겠다라는 그런 소송 당사자인 피해자들의 생각과 또 일반 국민들의 일부 의견을 조금 더 반영할 수 있도록 예를 들어서 그 재단에 일본의 그 피고 기업들도 참여하게 하는 그런 조치가 있다면 훨씬 조금 그 여론이 나아지지 않을까. 그래서 이제 그런 방향도 앞으로 좀 노력을 해서 관철시키는 것이 어떨까 하는 생각은 개인적으로 갖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것을 포함해서 결국에는 이것은 지금 한일 관계가 워낙에 그 경색되고 닫혀 있다가 보니까 사실 우리 기업이라든가 우리 산업 현장에서 받는 피해도 굉장히 크거든요. 그런 것을 극복해 가면서 결국은 한일 관계가 정상화됨으로써 우리나라에 어떤 또 현실적인 이익이 있고 우리 또 안보 문제에서 어떤 이익이 있는지를 국민들께 소상하게 이제 알려줌으로써 이 문제를 해결해야 되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일본 정부에서 특히 기시다 총리가 어떤 대책을 내놓을지, 그러니까 진정한 사과를 한 번 더 할지, 그리고 앞서 말씀하신 대로 전범 기업들이 그 기금에 참여를 할지 여부가 핵심이잖아요. 일단 말은 나와 있지만은 전범 기업들이 안 하겠다는 거 아니에요? 미래 기금에만 참여 여부를 지금 미래 기금이라는 건 지금 청년을 위한 거기 때문에 갑자기 왜 이게 나왔는지 지금 연관 관계 내지는 연계가 전혀 안 돼 있고요. 이게 상당한 시간이 있었는데도 불구하고 정부 특히 외교부가 할 수 있는 최소한의 기본 조치와 절차, 설득 절차를 여러 사람들이 조언을 했어요. 그런데 이걸 하지 않았습니다. 그러면서 갑자기 대통령이 내가 책임지겠다라고 그러면은 벌써 대통령이 지금 취임한 지도 아직 1년이 안 된 상황에서 역사와의 대화를 시작을 하면은 안 된다고 봅니다. 그리고 지금 트루만 대통령의 그 흉내를 내는 거죠. 책임은 내 앞에서 끝난다라는 그 트루만 대통령의 그 유명한 명패인데 그 얘기를 지금 자꾸 하는 거예요. 근데 과거 역사, 특히 한일 역사는 우리나라 국민들이 다 전문가입니다. 우리나라 전문가들이 역사학자급의 식견을 가지고 있는데 여기다 대고 내가 책임지겠다라고 하는 것은 일단 맞지 않고요. 그러니까 최소한의 기본적인 절차와 조치를 하면서 설득을 하면서 해야 되는데요. 국내적으로도 그렇지만 일본하고도 잘 안 돼 있습니다. 왜 그러냐면 일본의 외무장관이라는 사람이 갑자기 나와서 강제징용이라는 건 없었다고 벌써 얘기를 했거든요. 안 도와주는 거예요. 근데 일본은 또 일본 나름대로 자기들의 논리가 있는 거죠. 그러니까 일본하고도 충분한 지금 여러 가지 설득 작업이나 설명이나 해명이나 뭐 여러 가지 대화가 안 된 상황에서 이게 지금 이 발표한 지 며칠 지나지도 않았는데 일본 외무장관이라는 사람이 턱 나와가지고 엉뚱한 얘기를 하는 겁니다. 이렇게 되면은
일본의 장관급 이상, 총리와 장관급 이상이 사과를 한 건 학자들 연구에 따르면 50번이 넘습니다. 네. 그러나 사과하고 바로 돌아서면 바로 또 모욕적 발언을 하거든요. 지금 그 짝이 됐어요. 네. 바로 한국 정부가 뭐라고 얘기를 했는데 거기에 대해서 아직 돌아설 발걸음도 돌아서지 않았는데 거기다 대고 강제징용이라는 것은 없었다라고 얘기를 하는 거예요. 네. 이렇게 한일 간에 지금 시작도 되기도 전부터 박자가 안 맞는데 한일 정상회담 이번 주 목요일 금요일 대통령의 일본 방문 때 이루어지고 나서 특별한 결과가 나올 가능성은 낮다고 보시는 겁니까? 그렇죠. 결과가 또 뭐 나올 수는 있죠. 네, 네. 뭐 사과를 할 수도 있고 있는데 아마 돌아서자마자 또 누군가 할 겁니다. 아, 예. 그렇게 되면은 역사에 책임을 지겠다, 역사와의 대화를 하겠다라고 하는 윤 대통령의 이 말이 바로 무색하게 될지도 모릅니다. 이번 그 강제 동원 해법 관련해서는 대통령 스스로도 이제 결단을 내렸다라는 표현을 쓰잖아요. 그러니까 이제는 일본이 호응할 차례다라고 여당에서는 그렇게 이야기를 계속하고 있는데 지금 신경민 의원께서 이야기하신 것처럼 지금 일본 외무상도 그렇고요. 적극적으로 의지를 밝히는 것 같진 않아요. 뭐 일본도 뭐 차기 또 선거도 있고 해서 쉽지 않을 것이다라는 이야기도 나오더라고요. 이게 이제 우리나라에서도 민주당의 경우처럼 네. 이 한일 관계, 외교 관계를 자꾸 국내 정치에 활용해서 네. 표를 얻는 수단으로 이용하는 정치인들이 문제이듯이 네. 일본도 마찬가지라는 거죠. 또 일본의 보수 세력이 있고 그분들의 인기에 영합하려는 정치인들이 있고 예. 그러다 보니까 뭐 저런 이야기가 있는 것이고 네. 그것은 마치 우리가 이제 한일 관계에서 늘 부딪히는 독도 문제라든가 예. 과거사 문제가 예. 항상 뭐 조금 대화가 되다가도 나중에 가면 원위치하고 원상으로 가는 그런 것과 비슷한 것 아닌가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네. 저는 이것이 결과적으로 어떤 그 결과를 맺느냐 그리고 우리가 현실적으로 이 한일 관계를 해결함으로써 이 지금 그 경색된 한일 관계 때문에 빚어지는 뭐 안보상의 여러 가지 문제 또는 무역상의 여러 가지 문제를 해결할 예. 수 있다면 뭐 그것을 하나의 또 지렛대로 활용해서 우리 국민들에게도 또 설득하고 일본의 경우에도 그런 식으로 계속 가면 이 문제가 해결되지 않는다는 그런 내용으로 또 설득할 수 있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네, 알겠습니다. 한일 정상회담 이번 주 목요일하고 금요일 이틀 중에 하루 열리고요. 어떤 한일 정상, 어떤 합의 내용이 나올지가 가장 주목이 되는 대목입니다. 그리고 이제 민주당 이야기 해보겠습니다. 민주당 이재명 대표 측근 전 비서실장이죠. 사망하면서 지금 이재명 대표 사퇴를 주장하는 비명계 목소리도 나오고 있고요. 여러 가지 목소리 나오고 있는데 화면 보고서 이야기 더 나눠보겠습니다. 이재명 대표도 주변을 좀 더 한번 돌아보고 왜 이런 이렇게 안타까운 일들이 생기는지 어떤 어려움을 겪고 그런 선택을 할 수밖에 없었는지에 대해서 면밀히 검토하고 좀 살펴볼 필요가 있다라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실제로 국민분들이 이번 일들에 대해서 굉장히 안타까움 또 의구심을 갖고 있는 것은 사실입니다. 정적은 가장 강력할수록 가장 강력한 탄압을 받는다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상처를 주고 깃발을 찢고자 하는 윤석열 검사 독재 정권에 우리가 대항할 가장 강력한 무기는 첫째도 단결이요, 둘째도 단결이요, 셋째도 단결이라고 생각합니다. 네, 지금 민주당은 이재명 대표를 중심으로 친명계는 단일 대우를 계속 강조하고 있고요. 비명계에서는 이제 사법 리스크 이야기를 하면서 뭔가 좀 결단을 내려야 되는 것 아니냐라고 압박을 하고 있는 모양새입니다. 지금 전반적으로 비명계 의원들 목소리는 어때요? 비명계 의원들 중에 몇 분이 이제 이번 그 극단적인 선택을 보고 특히 비서실장의 극단적인 선택과 그 이후에 벌어지는 여러 가지 모습을 보고 이건 도저히 아니다라는 분위기가 분명히 존재하죠. 네. 그런데 이건 뭐 전혀 예상치 못했던 일이고요. 예. 이 정도로 수사가 진행이 됐고 이 수사에 대해서
이런 대응이 있었구나라는 거에 대해서 좀 깜짝 놀랐습니다. 왜 그러냐면 이분이 수사를 받은 것은 좀 알려져 있었는데 그리고 지난번에 공범으로 여러 번 성남 FC 사건에 검역이 됐고요. 그리고 수사 과정에서도 문상을 한 것 때문에 김성태 회장하고 관계에서도 이름이 나와서 조사를 분명히 받았다 하는 것은 다들 알고 있었지만 거의 이재명 쪽에 있는 분들이 이분하고 연락이 없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분이 좀 소외됐다, 버려졌다라는 어떤 그런 감정을 느낄 수밖에 없었다라는 것을 이제 이번에 알게 된 거죠. 그래서 이런 대목에 대해서는 이건 그 두 가지 사건에 대해서 내가 책임을 질 테니까라고 캠프에 어느 분이 얘기를 하든지 아니면 이 대표 본인이 직접 내 책임이니까 당신 책임은 없는 거다라는 언질이나 뭐 이런 정도의 말씀이 있었어야 될 거예요. 근데 이제 이분이 공범이 돼 있거든요. 그리고 상당 부분의 책임이 있는 공범이라는 거, 종범도 아니고 거의 공범 수준이 돼 있기 때문에 이분이 직업 공무원 출신으로서 굉장히 많은 부담을 느끼고 있었던 것이 분명해 보여요. 그런 점에서도 여러 가지 면에서 좀 소홀함이 있었고 검찰의 수사도 물론 뭐가 있었겠죠. 그리고 뭐 보통 사람이 검찰 수사를 받으면 수사 대상이라는 것만 가지고도 심대한 심적 압박이 있는 건 맞는 거고요. 비명계의 목소리가 앞으로 더 커질 것 같습니까? 어떻게 전망하세요? 지금 2차 체포 동의안이 뭐 언젠가는 오지 않겠어요. 시간의 문제일 뿐이지 이것은 피하지 못할 거예요. 그렇게 되면은 2차 체포 동의안을 앞두고 이런 비참한 비보가 왔기 때문에 이건 목소리가 잦아들 수는 없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국민의힘 김재원 최고위원께 여쭤보고 마무리하겠습니다. 정치 내려놓으시라, 더 이상 희생 없도록 해달라라고 이제 유서에 남긴 것으로 전해졌잖아요. 이재명 대표가 어떻게 해야 된다고 보세요? 근데 이재명 대표가 뭐 정치를 내려놓겠습니까? 그리고 그분의 그 평소 품성으로 봐서 내 책임이다 이렇게 이야기할 분도 아니잖아요. 이미 그 김문기 씨가 그 극단적인 선택을 하고 지금 또 김문기 씨를 모른다고 해서 재판을 받고 있지만 그때 당시에도 김문기 씨에 대해서 뭐 아예 거들떠보지도 않는 그런 태도였거든요. 그런데 그 김문기 씨도 자기가 그 실무진으로 참여한 일에 대해서 처벌을 받게 되니까 두려움에 사실은 극단적인 선택을 했는데 이번에도 비슷한 과정을 거치고 있거든요. 근데 이번에는 이제 유서에서 제발 좀 그 주위 사람들에게 진솔하게 대해라라는 그런 취지는 너무 거짓말을 하신다. 어떻게 이렇게 가장 가까이 있는 사람한테도 이렇게 거짓말을 하고 죄를 뒤집어 씌우느냐, 그런 섭섭함과 그에 대한 피해 의식이 아닐까 생각을 하는데요. 이재명 대표님은 사실 지금이라도 자신이 어떤 일을 했는지를 명확하게 고백을 하고 떳떳하게 영장실질심사를 받고 죄가 있으면 빨리 교도소로 가시는 것이 우리 국민들을 지키는 길이라고 생각해요. 이러다가 또 달리 또 비극적인 일이 안 일어난다는 법이 어디 있습니까? 그래서 수사당국에서도 빨리 이재명 대표는 구속해드리는 것이 국민의 생명을 지키는 길이라고 생각합니다. 네, 알겠습니다. 여야 입장 여기까지 들어보겠습니다. 김재원 국민의힘 최고위원, 신경민 전 민주당 의원과 함께 짚어봤습니다. 잘 들었습니다. 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일제강제동원 생존 피해자 3명이 정부가 추진하는 제3자 변제안을 거부한다고 공식적으로 밝혔습니다. 강제동원 피해자 대리인단 측은 오늘 오전 서울 수성동 일본 강제동원 피해자 지원재단을 방문해서 생존 피해자 양금덕, 김성주, 이춘식 씨의 제3자 변제 거부 의사를 담은 내용 증명을 전달했습니다. 이들은 민법상 피해 당사자가 반대 의사를 밝힐 경우 제3자 변제는 실행될 수 없다고 강조했습니다. 이에 따라 피해자들이 제3자 변제를 허용하지 않는다는 의사표시를 명시적인 문서로 전달하고 이를 증거로 남겨서 추후에 생길 수 있는 법률적인 다툼에 대비하겠다고 말했습니다.
대규모 병역 면탈 의혹을 수사한 검찰과 병무청이 오늘 종합 수사 결과를 발표했습니다. 3개월 동안 병역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사람은 모두 137명에 달하는데요. 취재기자 연결해서 자세하게 알아보겠습니다. 강민경 기자. 네, 사회 일부입니다. 합동수사팀의 수사 결과 자세하게 전해주시죠. 네, 병무청과 검찰 합동수사팀이 오늘 이른바 허위 뇌전증 진단 병역비리 수사 결과를 발표했습니다. 지난해 12월 초부터 3개월 동안 활동한 합동수사팀은 오늘까지 병역 면탈자와 브로커, 공범 등 모두 137명을 기소했고 이 가운데 7명을 구속했습니다. 뇌전증 진단을 꾸며내 병역을 회피한 면탈자는 108명으로 집계됐습니다. 오늘 추가 기소된 래퍼 라비에 더해 배구 선수 조재성 씨, 배우 송덕호 씨, 또 현직 의사와 의대생, 변호사와 한의사 등 전문직의 자녀들 등이 면탈자 명단에 이름을 올렸습니다. 병역 브로커로는 김모 씨와 구모 씨 이렇게 2명이 적발돼 구속 상태에서 이미 재판에 넘겨졌습니다. 이들은 병역 면탈을 의뢰한 사람들을 상대로 가짜 뇌전증 진단을 받을 수 있도록 알선을 해주고 수수료로 16억 원 넘게 받아 챙긴 혐의를 받습니다. 합동수사팀은 한의사와 전 대형 로펌 변호사 등 20명도 범행에 적극 가담한 공범으로 불구속 기소했는데요. 이들은 자녀의 병역 면탈을 위해 브로커와 계약을 체결하고 돈을 주거나 발작 같은 질병을 목격했다고 허위 증언을 한 걸로 드러났습니다. 합동수사팀은 브로커들이 환자와 보호자 등으로 역할을 나눠 병역 판정 전후를 꼼꼼히 관리하고 신청자 각각의 상황과 유역에 맞춰 병무청을 속일 시나리오를 준비하는 등 치밀하게 움직였다고 설명했습니다. 합동수사팀은 브로커 2명이 받은 범죄 수익 16억 원을 환수하도록 추진 보정 신청을 마쳤습니다. 이와 별개로 합동수사팀은 사회복무요원 출근 기록을 조작해서 조기 소집 해제를 시도한 혐의로 래퍼 라플라와 가담자 등 7명도 오늘 재판에 넘겼습니다. 라플라는 우울증이 악화한 것처럼 병원 의사를 속여서 약을 처방받은 뒤에 병무용 진단서를 허위로 발급받은 혐의로 구속됐습니다. 또 복무지도관과 공무원 등은 라플라의 소집 해제를 돕기 위해 잦은 지각과 조퇴, 병가로 근무가 어려웠던 것처럼 141일치 출근 기록을 허위로 작성한 혐의를 받습니다. 네, 그럼 병무청은 이런 상황을 앞으로 어떻게 개선한다고 합니까? 네, 병무청은 병역 판정 검사 기준을 특히 뇌전증 신체 등급 판정 기준을 강화하겠다고 밝혔습니다. 현행 기준인 소변 검사에 혈액 검사를 추가해서 지속적으로 약물을 복용하는지 확인할 방침입니다. 병무청은 그러면서도 실제 뇌전증 환자에겐 불이익이 없도록 하겠다고 덧붙였습니다. 병무청은 또 내년까지 병역 면탈 통합 조기 경보 시스템을 만들어 면탈 의심자를 꼼꼼히 색출할 계획입니다. 4급에서 6급 판정자의 범죄 이력과 병역 처분 변경 신청 이력을 다시 살펴보는 한편 연예인이나 체육선수 등은 별도 관리 대상으로 빼서 병역 처분 후의 활동까지 추적 관찰하기로 했습니다. 이 밖에 사회복무요원을 관리하는 복무지도관의 수를 늘려서 현재 1명이 500명 정도를 관리해야 하는 부담 자체도 줄일 방침입니다. 지금까지 사회 일부에서 YTN 강민경입니다. 코로나19가 유행한 지난 3년 동안 일회용 마스크와 식당의 투명 칸막이는 우리의 삶에 깊숙이 들어왔습니다. 그러나 정부는 쓰고 난 방역용품에 대해 그저 버리는 것 말고는 뚜렷한 방침을 세운 게 없어서 자칫 심각한 환경오염의 원인이 될 수 있다는 우려가 큽니다. 김태원 기자입니다. 침방울이 퍼지는 걸 막기 위해 식탁마다 세워둔 플라스틱 칸막이. 이 학교 급식실에만 300개 넘게 설치돼 있습니다. 최근 코로나19 유행이 누그러지면서 교육부는 새학기부터는 식탁에서 칸막이를 떼어내도 된다고 발표했습니다. 곧 전국에 있는 학교에서 쓸모를 잃은 플라스틱 칸막이 수백만 개가 쏟아져 나올 수 있는 상황. 그러나 어떻게 처리해야 할지는 아무도 모릅니다. 또 폐기물도 처리에 따른 어떤 비용 문제도 있고 환경적인 문제도 있어서 어떤 방식으로 이걸 폐기를 해야 될지에 대해서는 특별한 안내가 없습니다. 아직은. 문제가 불거지자 교육부는 뒤늦게 환경부와 재활용 방안을 논의하고 있다고 설명했는데 이른바 코로나19 쓰레기는 칸막이 말고도 또 있습니다. 쓰고 난 마스크가 대표적으로 재작년 한 해 사용된 마스크가 73억 개에 달한다는 조사 결과도 있습니다. 날마다 마스크 2천만 개가 버려지는 셈인데도 재활용이 가능하다는 걸 아는 이는 드물어서 대부분 일반 쓰레기로 처리되고 있습니다. 이런 현실을 안타깝게 여긴 한 공공기관은
지난해 10월 직원들을 대상으로 마스크 수거함을 만들었습니다. 또 가정에서 가족들이 다 쓰고 버린 마스크를 수거해 와서 여기서 한꺼번에 버리기도 합니다. 저 직원 전체적으로 많이 지금 수거에 참여하고 있습니다. 이곳 수거함에 쌓인 마스크들은 재활용 업체가 가져가 플라스틱 알갱이인 펠릿으로 만드는데요. 장난감과 병뚜껑, 화분과 의자 등 각종 생활용품으로 다시 태어나게 됩니다. 다만 전국에 있는 폐마스크 수거함은 일부 지자체와 공공기관 등이 자체 비용을 들여 설치한 수십 개에 불과합니다. 이에 대해 환경부는 마스크 세척과 철심 분리 등 전처리 비용이 많이 드는 탓에 수익성이 떨어진다며 전국 단위로 폐마스크 재활용 지원이나 홍보 정책을 펴기엔 한계가 있다고 설명합니다. 결국 눈앞의 이해타산을 따지기보다 코로나 쓰레기가 일으킬 환경오염을 먼저 걱정해야 하는 것 아니냐는 지적이 나옵니다. 모든 국민들이 지침에 따라서 마스크를 의무 착용을 했는데 단순히 수익이 나지 않는다고 해결할 의지가 없다라고 밝히는 건 좀 무책임한 태도로 생각해요. 지난 3년 동안 우리의 건강을 지켜온 방역용품들을 그저 쓰레기로 불태우거나 땅에 묻는 대신 다시 쓸 방법은 없을지 고민해볼 때입니다. YTN 김태원입니다. 다음은 누구입니까? 저승사자, 다음은 누구입니까? 어제 믿을 수 없는 보고를 접했습니다. 한 공직자가 스스로 생을 마감했습니다. 이게 검찰의 과도한 압박 수사 때문에 생긴 일이지 이재명 때문입니까? 이재명 대표 주변에서 언제까지 죽음의 공포가 계속돼야 하는 것입니까? 도대체 어떠한 말 못할 비밀이 그리 많기에 측근들이 세상을 뜨고 있는지 오직 한 사람, 그분이 입을 열 때입니다. 이쪽으로 하죠. 그래서 또 가시니까. 정치 내려놓으라고 하셨다는데 입장이 어떠십니까? 확인되지 않은 전에 나세요. 대표님 오늘 고인 조문 좀 가실 건가요? 내용이 보도됐는데 이거에 대해서 좀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한 말씀 부탁드립니다. 저희가 마지막으로 만나거나 연락을 시간이 없어요. 고인이 검찰 조사 한 번밖에 안 받았다고 하는데 검찰 다음은 누구입니까? 어떤 말씀을 수사기관에서 다 이제 보도가 됐잖아요. 그런 과정이 좀 있었습니다. 있다 보니까 안에도 좀 어수선했고 이런 대표님이나 다른 정치인들 조문을 받는 데 있어서 약간의 시간이 걸렸던 걸로 이해하고 있습니다. 우리 기자분들 다 이해하시지만 워낙에 안에가 조금 어수선했습니다. 오늘 낮 동안에는 찬바람이 불면서 기온이 크게 오르지 못하고 있습니다. 내일 아침까지는 이렇게 꽃샘추위가 이어지겠는데요. 내일 서울 아침 기온은 2도로 오늘보다 4도가량 높겠지만 체감온도는 여전히 영하권에 머무르겠고요. 다행히 낮부터는 기온이 15도까지 오르는 등 예년 이맘때 수준의 봄 날씨를 회복하겠습니다. 내일은 전국 하늘에 구름이 많다가 오후부터 날이 점차 개겠습니다. 공기도 깨끗해 야외 활동하기 좋겠는데요. 다만 동해안에는 내일 오전까지 너울성 파도가 높게 일겠습니다.
또 서울 등 내륙 곳곳에 다시 건조주의보가 내려진 가운데 당분간 내륙은 별다른 비 소식이 없어 대기가 점점 더 메말라 가겠습니다. 산불 등 화재 사고가 발생하지 않도록 불씨 관리 철저히 해주시기 바랍니다. 내일 아침 기온은 예년과 비슷하거나 조금 낮겠습니다. 내일 서울 아침 기온 2도, 대전 0도, 광주와 대구는 1도가 예상됩니다. 한낮에는 예년 기온을 1에서 5도가량 웃돌면서 추위가 풀리겠습니다. 내일 낮 기온 서울 15도, 대전과 대구 18도, 광주는 19도가 예상됩니다. 당분간 내륙은 대체로 맑고 예년보다 따뜻한 봄 날씨가 이어질 전망입니다. 지금까지 날씨 정보였습니다. 네, 이슈를 더 쉽게 전해드리는 더 뉴스, 내일은 더 준비하겠습니다. 잠시 뒤에는 뉴스큐가 방송됩니다. 시청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